어제 진주에서 발생한 그 불을 지른 다음에 이웃 주민들을 묻지마 살인한 사건,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바로 위층에 살던 가족은 여러 차례 위험을 호소하고 스스로 CCTV까지 달았지만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하고 자치단체도 경찰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결국 살해당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새로 들어온 영상 위주로 먼저 저희가 정리했는데 보겠습니다. 모두 잠들었던 어제 새벽 4시에 소방차들이 들어오고 소방대원들이 저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눈선 사람 좀 살리려고 가면 되는 기라. 2층 중간에가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둘이가 그 피 투성이 돼가 쓰러져가 있어요. 피 보고 이제 겁이 나서 다시 들어가죠. 들어오신 게 하도 몇 분 안 지나서 총소리가 나더라고. 계단으로 대피하다 피의자를 만났던 주민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방송에서 그분을 만났거든요. 두 자리로 가 있더라고요. 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내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애가 둘이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앞에 칸에 데리고 가고 내가 뒤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진주경찰서와 소방서에는 40건이 넘는 구조 신고가 빗발쳤는데요. 여기 입구에도 또 몇 분이 쓰러져 계시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공황 상태. 아마 처음엔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는 화재 신고였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피 흘리고 쓰러지니까 구조 신고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피해 상황을 보면 사망이 어제 5명이었고요. 네. 애초에는 그 사상자가 18명으로 알려졌는데요. 20명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5명이고요. 부상을 입은 사람이 15명인데요. 이 부상자 중에서도 3명은 굉장히 중상인데 이 중상은 화재 때문이 아니라 흉기에 찔려서 중상이라고 합니다. 사망하신 분들도 다 흉기에 찔러서 그런 거고요. 그 방화살인 피의자 구속영장이 방금 발부가 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발부가 됐습니다. 영장 청구는 어제 됐죠. 그런데 오늘 좀 빠른 시간 내에 구속이 확정됐습니다. 네,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저도 하소연 갔다 많이 했었고 사건 조사에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뭐 제가 좀 지난 인생상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본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저래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최근까지 조현병 치료 받았습니까? 저도 그렇고 이래저래 뭐 뿌리 정도가 다니는지 뭐. 저것만 갖고 알 수 없지만 일단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요. 네. 조현병 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그게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뭐 약을 복용하면은 뭐 일반 정상인처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 조현병을 만약에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겪는 게 이제 환청. 내지는 어떤 망상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좀 피해 망상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본인의 폭력성과 이제 결합이 되면은 그게 이제 폭력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데 지금 이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망상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뒤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뭔가 괴롭힌다라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좀 계획적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병 환자분들 중에 특히 투약을 받고 있거나 의사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의사 처방을 받지 않거나 관리받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인데 문제, 사회적 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범죄라는 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계획범죄가 뚜렷하죠. 자, 첫 번째로요. 자신의 집에 방화를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불을 질렀는데 휘발유를 미리 준비해서 불을 붙이고 영상이 있더군요. 밖으로 나와서 이제 불이 났다라고 소리쳐서 주민들이 다 깨어나서 허겁지겁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유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2개의 흉기를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길목을 지키면서 2층 계단과 1층 입구를 지키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가해했는데 어떤 피해자는 3층까지 쫓아가서 찔렀던데.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망한 5분을 포함해서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다 대부분 주민 중에서도 약자입니다. 70대 남성 노인이 1분 사망자 중에 있고요. 나머진 10대 여성 2명을 포함해서 다 사망자 4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상자 중에도
대부분은 여성, 20대 남성 한 명이 있지만 이 어찌 보면은 이 타겟을 미리 정한 듯한 네. 그런 패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거의 매달 되풀이되는 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 살해 사건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여러 번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고 어제 경찰이 발표한 거하고는 5번 신고가 있었다 했는데 실제 올 들어 7번이나 네. 주민들이 이 사람 관련해서 신고를 했던 걸로 드러났는데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집에도 경찰이 신고라 경찰이 오고 그랬는데 술을 먹고 이제 싸움하고 여기서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한테 막 슬픈 말로 그랬는데 근데 우리 집에 현관문에다가 입구를 갖다가 막 뿌린다든지 그렇게 우리 집에 대문 열는 그런 있으니까 한장하다가 그런 우리 집에도 이제 경찰도 신고했죠. 피해자 유족이 공개한 한 달 전 CCTV 영상을 볼까요? 놀란 여학생이 얼른 집으로 도망가고 바로 저 피의자가 쫓아 들어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바로 위층인데 저희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뒤따라와서 여기 이건 이제 오물 투척도 그렇죠. 한 번은 인분을 뿌린 적도 있고 한 번은 간장과 식초를 섞어서 뿌린 적도 있었고요. 간장하고 식초를 이 간장 그릇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다 이제 믹스를 해서 담아서 제가 그걸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특히 피의자는 4층에 살았고요. 네. 그 바로 위층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피해자는 406호에 살았고요. 그 위에 이제 506호에 네. 아까 CCTV에서 나온 그 집이 이제 506호입니다. 네. 그 506호에는 그 숨진 최양 네. 10대 시각 학생이죠.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숙모와 함께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저 506호에서 자꾸 자신이 살고 있는 406호 쪽으로 벌레를 자꾸 던진다 이런 네. 불만을 갖고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요. 또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 위층에서 이렇다라고 하면서 항의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그 CCTV 속 여학생은 시각장애인 여학생은 숨졌고요. 같이 살던 숙모도 중상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506호 주민들은 너무 무서워서 자기들이 CCTV까지 단 거 아니에요. 사비로 달았습니다. 사비로 그러니까 달았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신고도 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못했고 경찰도 출동은 했지만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CCTV를 사비로 달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보는 장면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없었다. 근데 좋아요.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네. 저게 중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체포를 하거나 구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 4층에 살던 40대 남성이 전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전과 조회를 해봤다면 적어도 경찰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네.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말이 이제 언론이 우리가 지적하기에는 신경을 좀 더 쓰지라고 하지만 네. 경찰이 신경 쓴다는 게 뭐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네. 제도적인 뭐가 있어야 하는데 뭐 때마다 전화해 볼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네. 있죠. 하나는 이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전과 조회를 했다면 네. 2010년경에 네. 이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흉기를 들고 진주시 대로변에서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기분 나쁘게 심지어는,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그랬다고요? 기분 네. 나쁘게 쳐다본다죠. 지금 사망한 그 윗집에 네. 18살 여학생은 여러 달 전부터 타겟이 돼 있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학교에서 지금 귀가하는 길인데 뒤에서 따라와서 막 초인종 누르지 네. 않습니까? 그럼 왜 저 여학생에게 시비를 걸고자 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길에서 이 흉기 휘두를 때는 기분 나쁘게 노려봤다예요. 네. 문제가. 지금 이 경우에는 확인된 것은 위에 베란다에서 아래로 벌레를 던졌다예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입니다. 네. 정말 그랬을까 싶은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는 이 인물이 조현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네. 확인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지금 정보들이 자치단체는 알고 취합되지 있었어요. 않는. 네. 네. 자치단체는 조현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경찰은 전과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인물은 위험 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7번이나 신고했고 그럼 경찰은 저 마을 저기에 누가 아주 특정한 사람이 산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요. 네. 주민센터는 통장이 가서 오직하면 퇴거 요청을 할 만큼 그랬죠. 네. 그러면서 주민센터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조현병 치료 경력이 있다는 걸. 네. 그런데 정작 주민센터와 경찰이 공조가 되지 않았죠. 공조가 되지 않았고 네. 이 정보는 서로 공유되지 않았고 맞습니다. 결국 이런 사고가 났고 5명이 숨졌습니다. 네.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을 좀 따져보죠. 만약에 저렇게 조현병 경력을 앓고 있고 계속해서 주민들과 우리 마을에 네. 주민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또 관련 전과도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쳐요. 네.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먼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네. 혼자 살고 있으면서 전혀 치료도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어떠한 정도로 앓고 있는지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하다면 입원을 시켜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우리 정신건강증진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제로 입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네. 그다음에 지자체장에 대한 입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호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자체장이 입원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진단을 위한 입원이 있고 치료를 위한 입원이 있는데요. 네. 먼저 경찰이 이걸 봅니다. 경찰이 봐서 이 사람이 정신질환 때문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네라고 판단이 든다면은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이 사람 좀 어떻게 진단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요. 네. 이 정신과 전문의가 지자체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좀 진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지자체장이 정신건강 전문의한테 이 사람을 진단하십시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위층에 사는 그 여학생이 사는 집에서 그런 CCTV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 우리가 봐도 우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잖아요. 범행 동기부터 굉장히 이상하고 네. 와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까지 살펴본다면 네. 그런 경우라면은 이 사람 그때도 9년 전에 사고 쳤을 때도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9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그때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심신장애가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정신감정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고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을 뭔가 제지하고 보호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당장에 이 사람 데려다가 진단해보고 치료해봐야 될 사안인데 네. 이런 점이 뭐 법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치단체자가 일단 관심 가져야 되죠. 네. 또 의뢰해야 되죠. 그렇죠. 또 그 판정 받아야 되죠. 가족들 동의 받아야 되죠.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그래도 그걸 우리 일반 시민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저렇게 위험한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경찰밖에 없어요. 네. 경찰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경찰이 그 다음에 제도를 찾아서 시민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 이낙연 총리도 오늘 경찰이 매번 출동만 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했는데 잠깐 그 부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보아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만 조현병 환자 치료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12만 명이나 되고요. 네. 네. 통계에 포착되는 게 그렇고 그러겠죠. 50만 명 정도. 문제는 치료받은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네. 치료를 안 받고 있는 맞습니다. 분들이 더 문제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 우리가 계속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 조현병 환자인지 확인하려면 특히 개인정보 보호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걸림돌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안타까우니까 이런 사건을 좀 미리 막을 수 없었을까? 경찰에게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현장 경찰을 보면은 지금 있는 업무도 과중해서 여기다 추가 업무를 해라. 근데 추가하는 요구가 어찌 보면 경찰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범죄를 미리 예방하라는 말인데 네. 우리가 어떻게 범죄를 미리 예단한단 말인가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 경찰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경찰 시스템이 네. 요청컨대 이런 겁니다. 범죄 전력과 어떤 정신질환 전력이 네. 있으면 그것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면서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온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분을 미리 사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인권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면 종합적으로 정보를 들여다보고 위험 인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좀 전문적인 경찰 내의 체계라든가 시스템, 네. 전담반이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요청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을 다 썼는데 그래도 이웃 주민들의 목소리 잠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걸 했었잖아요. 비가 하시잖아요. 그 겁나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사겠나 그러는데 이 덕분에 너무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죽었지 뭐.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일이 아니다 싶고 겁이 나. 막을 수 있었나 제도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